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So I'm listening for the weather to predict the coming day. Leave all sort of expectation to the weatherma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 문명의 대전환 강의를 맡은 최기일입니다. 이념 체계를 표방하면서 3대에 걸친 또 자주포와 견인포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K방산인데요. 지금 세계는 미중 갈등으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점점 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무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명품 무기 개발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K방산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군사력 순위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일종의 전쟁 특수를 또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산 무기, 우리 K방산의 무기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K방산의 눈부신 발전 속에는 사실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6.25 전쟁 직후 우리 대한민국은 전 국토가 폐허가 되면서 이른바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북한의 무장 간첩이 우리 청와대에 난파되는 그러한 간첩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1968년 1월 23일에는 미군의 수상함인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납치가 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통해서도 당시 이승복 어린이 또 무참하게 북한의 무장 간첩에 의해서 또 살해당하는 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1969년에는 미 해군의 정찰기가 또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1953년 휴전 이후부터 1980년 전까지 우리 한반도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제2차 한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은 오늘날과 같이 매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라 불리우는 이제 1982년 7월까지 미 육군의 전 병력이 철수를 하고 해외 공군만이 주둔하게 되는 그런 닉슨 독트린 선언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었고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중화공업에 대한 육성 정책과 발맞추어 첨단 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오늘날의 방위 산업에 대해 이제 집중적인 투자와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40일 만에 국내의 모든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박격포와 소총, 수류탄 등 각종 기본 병기에 대한 이제 국산화 지시를 내리신 바 있는데 당시에 경기관총으로부터 그리고 M1 소총, 그리고 카빈 소총과 60mm 박격포, 그리고 81mm 박격포 등 각종 기본 병기를 불과 40일 만에 개발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성공을 토대로 1970년대 기본 병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한 이후 1980년대에는 선진국들의 무기를 도입해서 이 무기를 개량하는 개발 사업을 또 거치게 되었고요. 다시 19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우리 한국 방위 산업의 이른바 도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밀 무기를 독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휴전협정 이후에 벌써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분단 국가로서 하지만 국제법상의 전쟁법에서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의 휴식기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위한 그러한 무기 개발과 그다음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 그리고 1990년대까지 서방에서는 이제 콜드워라 불렸던 냉전 시대를 겪게 되는데요. 1991년 이제 소련이 몰락하고 이제 1990년에 이제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군비 축소,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냉전 시대에 열을 올리면서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보유하던 것이 이제 1990년대부터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일종의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그 탈냉전 시대에는 전 세계적인 군비 축소와 군비 감축에 그런 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당시에도 그랬고 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고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군수산업, 즉 방위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육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드렸던 1990년 당시에 구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 불리었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구소련은 몰락하고 이제 러시아가 대두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구소련에 차관을 제공해 주었다가 이제 다시 그 차관을 돌려받지 못하고 현물로 이제 많은 구소련제 전차와 항공기 등 많은 군사용 무기들로 우리가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가 유례가 없는 게 당시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구소련제 군사용 무기와 그리고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 즉 나토 회원국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무기 체계가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또 성능이 우수한 그러한 전차와 자주포 등을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유도 무기와 같은 미사일 개발에도 사실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과정을 이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기반 조성기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고, 이때의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그리고 기본 병기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우리 한국 방위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이른바 도약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그리고 범정부적인 방산 수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른바 한국 방위산업이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많은 정책과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방산 수출에 이제 4대 수출 강국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하는 이제 외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일컬어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또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산 무기가 해외의 많은 국가로부터 각광받는 배경은 한마디로 가성비입니다. 즉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성능이 좋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가장 큰 배경이 있고, 사실 제일 좋은 무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무기가 제때 또 신속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속한 납기 이행에 대한 부분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산 무기에 이러한 해외 수출에 각광을 받게 된 이제 배경을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뛰어난 제품 우수성, 그리고 신속한 납기 이행에 따른 납기 준수가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한국산 방산 무기의 해외 수출의 원동력은 바로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에 또 좀 특징이 있는데요. 방산 수출에 이제 패키지 딜 방식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딜 방식이라 함은 무기를 수출하는 반대급부로 무기 구매국가에게 기술을 이전해주고 또 무기 구매국에 이제 현지 생산을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방식을 합친 이제 일종의 그러한 패키지 딜 방식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패키지 딜 방식을 통해서 폴란드, 호주, 그리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수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패키지 딜 방식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방위산업의 기본적인 제조업의 그런 또 경쟁력, 그리고 이 방위산업에 관련된 그런 독보적인 핵심 기술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나 폴란드와 같은 국가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 공동 협력의 어떤 무기 개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 개발 전략이 중진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를 기술 이전 받고 또 자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면서 이제 국제 공동 연구 개발에까지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무기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전략과 그리고 최근의 방산 수출의 어떤 트렌드, 그런 추세들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명품 K방산의 무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400여 개의 사업을 통해서 국방 R&D 투자비로만 매년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위산업에 대한 국방비 투자는 일종의 경제 유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은 태생적으로 안보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디펜스 인더스트리, 즉 국방에 필요로 하는 이러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생산, 제조하는 산업을 일컬어 우리가 방위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명품 한국산 무기들로는 이제 여러 무기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항공기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KT-1 기본 훈련기 개발 이후에 T-50 훈련기를 또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훈련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FA-50 경공격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FA-50 경공격기는 이른바 전투기인데요. 전 세계에서는 8번째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게 된 그러한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투기 개발은 이후 KF-21,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라매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또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육군이 자랑하는 K9 자주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K9 썬더입니다. K9 자주포는 1989년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으로 개발이 된 이후로 벌써 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수한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이제 마켓 셰어 70%에 육박하는 수준의 이제 수주 기준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자랑할 정도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고요. 이 K9 자주포는 155mm 포탄을 주포로 현재 최대 사거리가 40km에서 60km까지 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 이른바 초장사정화 그리고 초정밀화되고 있는데요. 이 K9 자주포의 최대 60km에서 70km까지 사거리가 연장되면서 압도적인 전장에서의 그런 화력을 또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K2 전차라 불리우는 흑표 전차를 또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이른바 지상전의 왕자라고도 불리우는데요. K2 전차는 105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수륙 양용 그리고 화생방 방어뿐만 아니라 능동 방어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오늘날 얘기하는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전투 장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인 신궁 그리고 함대함 유도무기인 해성과 그리고 신형 경어뢰로 해군에 전력화되어 배치되어 있는 청상어 등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또 많은 그 유도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전술핵에 버금가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도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체적인 군 위성 통신 체계를 또 갖추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군 위성이라고 함은 통신 위성과 그리고 정찰 위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군 통신 위성을 전력화하여 배치한 이후 지난해 자체 군 정찰 위성을 또 띄워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군 정찰 위성은 우리 군에게 결국 눈과 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찰 감시 자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사일 무기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무기 체계는 이제 날아가는 무기 체계로서 크게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 포물선을 그리면서 말 그대로 탄도 곡선으로 이제 포탄이 날아가는 형태의 그러한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탄도 미사일은 무거운 탄도 중량을 또 실어서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이러한 무거운 중량, 하부 중량을 견디며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겠고요. 순항 미사일은 카나드라고 하는 이제 꼬리 날개에 이제 구동기와 전동기를 부착하면서 수직 상하 그리고 좌우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는 이제 무거운 중량을 실지는 못하고 속도도 탄도 미사일보다는 좀 느리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 순항 미사일이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 이제 현무 시리즈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현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동시에 갖추고 있는 그러한 미사일 체계로서 현재 약 2천여 기 정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이제 지대공 또는 지대지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대공과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대지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하여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하여 공중에 있는 미사일이나 또는 항공기들을 요격하는 데 사용되는 미사일을 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ADD라고 하는 우리 국내 이러한 방위산업의 무기 개발의 산실이라 불리우는 ADD에서 그동안 공들여 개발한 이 현무 시리즈는 우리 방위산업 육성을 하는데 견인하는 중요한 그러한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그리고 유도 미사일과 이러한 미사일 체계에 대한 부분이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에 접목이 되면서 전 세계에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춘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은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고도의 다층 대공 방어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는 삼축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미사일 요격 체계를 미사일을 즉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인데, 이 삼축 체계의 핵심은 킬체인 그리고 KAMD 그다음에 KMPR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축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즉 적의 어떤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사전에 이를 탐지하게 되면 먼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킬체인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KAMD는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로서 저고도로부터 중고도, 고고도에 이르기까지 각 고도별 요격 체계를 다층 방어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식별하고 위협으로 간주된 어떤 적의 위협 미사일이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 이르기까지 각 고도별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위협되는 그 미사일이 고고도에서 요격이 실패됐을 때 다시 중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중고도에서 요격이 또 제한될 때 마지막 저고도에서도 또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면서 이러한 미사일의 위협을 제거하는 그러한 다층 방어 체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MPR은 사전에 어떤 적의 미사일 발사의 위협을 식별했지만 선제 타격에서 이를 제거하지 못했고, 그리고 KAMD라고 하는 다층 대공 방어 체계에서도 적의 어떤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KMPR이라고 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 그러한 삼축 체계를 우리의 한국형 대공 방어 시스템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또 있었는데, 이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이 돔은 말 그대로 어떤 그런 방어막을 펼치는 듯한 그러한 표현으로서 아이언돔은 어떤 적의 위협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박격포 포탄 등을 일종의 그런 방어막을 형성하듯이 아이언돔의 그러한 요격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아이언돔보다 한층 고도화된 이제 아이언빔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빔이니까 이제는 레이저 요격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저의 어떤 그 높은 명중률과 그다음에 레이저 무기의 효율성, 그다음에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이언돔이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이제 레이저 요격 무기로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로는 뭐 체계공학, 공기역학, 구조역학, 그리고 진동 해석과 그리고 열 해석, 안정성이나 조종성,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수많은 핵심 기술들이 집약돼 있는 그 말 그대로 첨단 무기 체계의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체계는 또 수출을 통해서 또 한층 더 또
세계에 우리 한국산 무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그리고 유럽 지역에도 지금 미사일 체계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체계는 지대지 및 지대공 미사일 외에 현무 이외에도 이제 경어뢰로서 청상어와 그리고 중어뢰로서 백상어, 그리고 핵 잠수함에 대한 추정용으로 개발이 된 범상어, 그리고 미사일 발사 방식이 기존의 이제 어뢰는 수중에서 물 밑에서 발사되는 어뢰와는 다르게 이제 함정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서 적 잠수함 상공에서 이제 잠수함이 수면 아래로 수직 낙하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의 또 홍상어라고 하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경어뢰로부터 중어뢰, 그리고 특수 목적용의 추정용 어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뢰들을 또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상 무기 체계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잠수함인데요. 잠수함은 무기 체계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태생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잠수함에는 이제 배수량이라고 하는 이제 잠수함의 이제 크기를 결정하는 이제 배수량을 기준으로 1200톤급, 그리고 1800톤급과 그리고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으로 이러한 잠수함은 한 척당 잠수함의 건조 비용이 1조가 넘습니다. 독도함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배수량 기준으로는 14,500톤으로 이 독도함은 다목적 수상함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는 이 독도함에 병력과 장비 그리고 함재기 등을 탑재를 해서 전투 지역에서 유사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는 병력과 그리고 물자 등을 이동하는 또 수송용으로도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또 자랑하는 이른바 신의 방패라 불리우는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또 구축함이 있는데요. 이 이지스함의 구축함 한 척당 건조 비용도 최소 1조가 넘습니다. 또한 이러한 최첨단 이지스함은 연간 유지 비용이 약 3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레이더의 사거리가 1000km 이상, 그리고 이러한 이지스함에 탑재되어 있는 함대잠, 함대함, 그리고 함대공, 그리고 함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발사 플랫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을 총 120발 정도를 탑재를 할 수 있고, 비행 물체를 동시에 900개까지 자동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지스함은 전 세계 각국이 보유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지스함도 우리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했다고 하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수출로 오늘날 전 세계 많은 또 국가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이 연간 한 30억 불 내외였습니다. 2022년에 170억 불,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약 22조 원에 해당하죠. 그리고 지난해에 130억 불 우리가 또 수출하게 됐는데, 올해 2024년에는 200억 불까지도 우리가 방산 수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에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인 풍산에서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첫 수출한 것이 우리 방산 수출의 첫 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 우리 국산 잠수함을 또 수출한 바 있고, 그리고 해외에 이제 K9 자주포, 그리고 장갑차, 그리고 K2 전차를 또 폴란드에 1000대 수출을 하게 되었고요. 신형 장갑차로서 AS-21,
이제 일명 레드백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국산 첨단 장갑차가 있는데요. 호주의 장갑차 교체 사업에 또 독일의 라인메탈사를 물리치고 우리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를 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최소 수조 원대에 이르는 이러한 레드백 장갑차의 수출은 호주뿐만 아니라 뭐 유럽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지역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도 또 수출의 청신호가 또 켜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군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그리고 장갑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육상 무기 체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육군의 기동 헬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KUH, 이제 일명 수리온이라고 불리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개발한 국산 기동 헬기가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약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기동 헬기를 이제 의무 헬기 그리고 소방용 소방 헬기 그리고 경찰 헬기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독도함과 같은 그러한 또 수상함에 상륙 헬기로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응급 구조용 또 구조 헬기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또 많은 나라로부터 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산 헬기가 되겠습니다. 뭐 전차와 그리고 장갑차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육군의 기동 헬기로부터 뭐 많은 또 육군의 지상 전력들을 또 소개할 수 있는데 MLRS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군의 다련장 로켓포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K239 천무라고 하는 또 무기 체계를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틸 레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강철비로도 또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개의 발사관이 설치되어 로켓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로켓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뭐 미사일의 그런 발사 체계와도 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미사일은 로켓 기술로부터 파생되어 이 로켓에 탄두 또는 화약 등을 장착하게 되면 이를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로켓에 어떤 인공 구조물의 어떤 우주 발사체에 대한 그런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은 우리가 우주 미사일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러한 미사일 발사 체계의 기본적인 로켓 기술이 접목된 MLRS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포, 그래서 K239라고 하는 천무는 폴란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세계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또 많은 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UAV라고 하는 이제 무인 항공기, 이제 혹자는 뭐 드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드론은 일반적인 쿼드컵터라고 해서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그러한 또 비행체를 말하는데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군사용 무인기는 우리가 UAV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SUAS라고 하여 소형 전술 무인 항공기를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전 그리고 오늘날 현대전에서도 우러 전쟁에서도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 만큼 향후 이 드론과 UAV와 같은 이제 무인 항공기 전력들이 현대전과 미래전에서는 그 전쟁과 전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그러한 중요한 무기 체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뭐 육상으로부터 공중 그리고 해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세종대왕함과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함 그리고 대조영함 등 뭐 이러한 뭐 이지스함 구축함과 그리고 손원일함, 정지함, 그 외에 3,000톤급 이상의 도산 안창호함 등 이러한 잠수함 전력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뭐 독도함의 갑판의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하거나 독도함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일종의 경항공모함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과 우리 정부에서는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은 사실 바다 위의 군사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공모함을 또 도입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항공모함은 사실 영토의 확장이라는 개념 하에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대양 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어떤 전략적, 작전적 그러한 수준을 고려한다면 사실 항공모함 도입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바라봐지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로 개발됐었던 이른바 현형 전력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고 또 개발 중인 이제 미래 무기 체계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 그래서 KF-X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보라매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와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전투기를 구분하는 데에는 이제 1세대로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투기의 이제 등급을 구분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인 KF-X 전투기는 일명 4.5세대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5세대 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나면 충분히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성능과 수준을 우리가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KF-21 전투기는 이제 150대 이상을 양산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에서 약 7조에서 8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고 현재 다양한 전투기로서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굉장히 순조롭게 시험 평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개발 목표 기간보다 단축되어 전력화 배치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군 주요 전력 증강 계획 중에 함정, 그래서 이지스함과 독도함과 같은 그러한 경항모급의 수상함들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경항공모함에 대한 도입을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가까운 일본 등 주변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주기 위해서 경항공모함 도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항공모함 도입은 우리 해양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훨씬 더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이제 현재 한 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을 후속 건조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또 많은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잠수함과 그리고 다양한 또 전투기들을 또 개발하고 있고요. 병력 수는 약 220만 명.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과 육상, 공중의 여러 무기 체계 플랫폼들을 고도화해 가기 위한 다양한 무기 개발에 집중 육성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약 한 25만여 명 내외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그리고 보통 국가를 지향하면서 이제 또 군사 노선을 좀 강조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일본의 우경화 경영이 좀 지쳐지는 상황 속에 최첨단 이지스함을 비롯해 잠수함, 그리고 전투기와 전폭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 개발에 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또 이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 산업은 특수한 안보 산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이러한 핵심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무기 수요자는 국가가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한 수요자인 반면 사실 또 해외에 또 수출 활로를 통해서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 내수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의 방산 수출을 통해서 그 시장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다른 타 산업과는 다르게 어떤 범위의 경제 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는 제한이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며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해외 수출 활로를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위산업은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위산업은 이제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자주국방이란 말을 많이 쓰시는데요. 결국은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첨단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것이 바로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핵심 그리고 원천 기술들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유함으로써 이러한 자주국방의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보 산업이라는 부분을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위 산업은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유관 산업들과의 어떠한 고도 성장과 그리고 높은 고용 유발 효과 그리고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축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첨단 무기 체계는 고도의 기술들을 수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 진부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최첨단 기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수준의 첨단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무기 체계의 관련 기술들은 다른 타 산업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 성장과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과 이제 다양한 또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뉴 디펜스 시대와 그리고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정부 그리고 방산업계와 우리 군은 이러한 체질 개선을 위해 다분히 노력과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은 이 병력 감축과 그리고 이 병력 감축에 따른 스마트 디지털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부분에 방점을 맞추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이제 군사력 건설 그리고 국방 및 산업 분야의 여러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좀 더 도전적인 그리고 또 진취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그러한 무기 체계 개발에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4세기 로마의 전략가 베게테우스가 한 말인데요. 남북한 대치라는 극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땀과 피눈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명품 무기 수출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K방산이 미래 전쟁의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현대 문명의 대전환, 다음 시간에는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